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살펴봤죠. 우리가 결국 딥러닝을 이제 배울 건데, 이 딥러닝의 시초, 인공신경망이 꽤 오래전에 등장을 했고, 그 모습이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시키지? 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단층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직선의 형태의 단순한 분류밖에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닉층을 늘려서 다층 퍼셉트론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역전파와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좀 더 알고리즘 성능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러닝이 네 가지 베니싱 그레디언트, 그리고 로컬 미니멈, 로우 러닝 타임, 그리고 커서 디멘저널리티, 이 네 가지 이슈에 의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암흑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0년대부터 해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실제 2000년까지 딥러닝이 암흑기였고, 어쩔 수 없이 이 네 가지의 위기를 만든 이 한계점 네 가지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머신러닝이 잠시 호황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비지도 학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거치고 있는데, 하나씩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 앞에 있는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다면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핵심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암흑기를 통해서 잠시 주춤하고 그 틈을 비집고 머신러닝이 호황기에 옵니다. 앞선 한계들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 사람이 어느 정도 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대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파란색, 빨간색과 같이 클래스를 구분짓는 경계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과 다르게 지도학습 기반 실제 정답이 있죠. 정답을 보고 어떻게 분류하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신경망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여백,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경계를 찾는 것이 목표고, 이를 통해서 분류 성능을 매우 딥러닝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면이 직선, 선형 아니니까 당연히 비선형 방식을 통해서 커널을 통해 비선형 플레인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K nearest neighbors 라는 것도 있죠. 분류 문제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분류 문제. 분석가가 임의의 샘플수를 정하면 그 샘플수만큼 데이터들의 실제 값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입력값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니셜 데이터, 임의값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샘플을 3개라고 한다면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주변값들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K를 3이라고 했을 때 주변값에 포함되어 있는 게 녹색이 2개야, 빨간색이 1개야? 그럼 얘는 예를 들면 녹색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것이 KN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앞에서 SVM은 지도학습, 분류 문제는 비지도학습이죠.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KNN은 이 거리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룰이 필요한데, 유클리디안, 맨하튼, 아니면 코릴레이션 등등이 있고, 입력형의 데이터에 따라서 유클리디안을 쓰거나 해밍거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입력값에서 가까운 K개의 샘플에 대한 실제 값을 거리를 탐색한 다음에 분류 문제, 이 거리 중에서 투표하자 녹색이 2개, 빨간색이 1개 투표합니다. 그리고 회귀 문제면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거리의 평균, 가까운 게 몇 개지? 이런 걸로. 그래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죠. 변수들은 마찬가지로 스케일링도 하고요. 그러면 변수는 몇 개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러닝 레이트와 같이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자, 너무 작다는 것은 하나만 보는 거겠죠? 너무 큰 것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 그래서 전체 로우 샘플의 개수의 스퀘어 루트를 치어서 이것보단 작은 값을 쓰거나 홀수를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샘플 수가 너무 작아 하나만 봐. 그러면 얘만 잘 맞춰요. 그렇죠? 그럼 테스트 못 맞추겠죠. 그래서 하이 바이어스 문제가 생기고 하이 베리언스 문제가 생기고 샘플이 너무 커요. 이러면 사실 다양한 클래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잘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이 바이어스 문제 생깁니다. 정리하면 샘플 수가 작으면 하이 베리언스, 샘플 수가 너무 크면 하이 바이어스 문제가 생겨서 결국 에러가 증가되겠죠?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머신러닝이 잠시 호황기를 띠지만 그럼에도 이 머신러닝은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KNN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문제에만 성능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선 지도학습 문제가 많습니까? 별로 없죠? 대부분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 문제를 훨씬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뇌는 애초에 라벨이 없는 언라벨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정답을 학습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수능 치고 하면서 외우시고 하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태어나서부터 정답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학습시키는 이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좀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서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훨씬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답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똑같이 만들려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긴 했죠. 어쨌든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익숙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은 여전히 비지도학습 성능은 높지가 않고 지도학습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보유한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라벨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라벨 데이터가 훨씬 많고 라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딥러닝을 학습하면 안타깝게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라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특히 머신러닝은 더더욱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한계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약하면 지도학습 문제에만 성능이 좋고 기본적으로 비지도학습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잠시 딥러닝이 암흑기를 맞으면서 잠시 호황기를 겪긴 했지만 지도학습에서는 딥러닝에 상응할 정도로 높은 성능이긴 한데 비지도학습 문제와 같이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2006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RBM 알고리즘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머신러닝이 줄어들고 딥러닝이 재조명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을 얘기하자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배경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006년도에 새로운 학습 방법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딥러닝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언슈퍼바이즈 러닝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 자,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미리 한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걸로 역전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맞췄는지 은닉층을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비지도학습 문제를 마치 지도학습처럼 해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해서 비지도학습 데이터를 선학습을 한 다음에 역전파를 통해서 마치 지도학습의 역할을 하듯이 라벨을 튜닝함으로써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능이 매우 좋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학습법,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기술을 등장시킨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RBM 알고리즘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군집화를 시켜서 데이터의 아웃라이어 또는 노이즈를 좀 줄이기 했고 그리고 하위층들을 하나씩 계층적으로 학습 및 최적화시키면서 최대한 비주도 학습을 덜 틀리게 유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은닉층마다 또는 각 층마다 다시 한번 검증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의 최적 가중치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선학습을 통해서 비주도 학습을 이용하면 MLP의 많은 부분 베니싱 그레디언트, 과적합, 로컬 미니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도 벤지오 교수님이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제 단어, 뜻, 문장, 정답을 모르면서 언어를 배웠죠? 애초에 우린 문법들을 unsupervised learning, 비주도 학습으로 배우고 그 후에 정답으로 슈퍼바이저 러닝을 진행합니다. 사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애초에 좋은 능력이 있는데 단순한 능력으로 회귀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 그렇고요. 애초에 우리는 unsupervised learning을 잘하는 인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주도 학습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 RBM을 통해서 그런 관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딥러닝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선학습법인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분명히 비주도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것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비주도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딥러닝이 잠시 암흑기를 맞아서 머신러닝이 지도학습 문제만큼은 성능을 끌어올리는 드라마틱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럼에도 비지도학습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2006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RBM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학습법이라는 방식으로 비지도학습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